자, 이번 시간은 56차 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입니다. 자, 아마 지난번 시간까지 배웠던 그 내용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 자신의 정권을 계속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하려는 어떤 그 지도자들과 이것을 막으려는 국민들 사이에 그냥 거의 무한 대결이었거든. 이제 그 대결이 1987년 9차 개헌, 6.29 민주화 선언이었죠. 그 선언을 계기로 한 9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라집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정치 지도자들과 어떤 국민들 사이의 갈등은 있겠지만 이제 지금의 갈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다양한 이 테마들의 갈등이었고, 독재와 민주에 대한 이 엄청 거대한 양 사이의 갈등은 이젠 없죠. 이건 없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냐 이거야. 여러분들 오늘날 밥 먹고 살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물론 이 와중에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계시는데 어려운 분들의 수가 옛날보다 엄청 많이 줄었잖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전 국민적인 노력과 국가의 어떤 주도적인 사업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사회와 문화들이 발달을 했는지 이제 요거 같이 볼 겁니다. 자, 볼게요. 먼저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 국가산업의 발달 시작을 엽니다. 자, 이거 얘가 얘기했는데 원래 처음 이 사업을 주도했던 그 시도했던 정부는 장면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 물러나고 난 뒤에 이제 의원내각제로 바꿔서 총리였던 장면이 이 나라의 수장이 되는데, 장면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를 수립을 했다가 장면 정부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박정희 정부에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대로 실시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냐? 일단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일단 자본도 없고요. 기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원이 많아? 자원도 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노동력뿐입니다. 사람이 유일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노동력 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경공업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벼울 경자거든요. 가벼운 것들, 가발, 뭐 신발, 옷, 뭐 있어? 뭐 문구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상대적으로 만들기 쉽고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노동력만 있으면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육성해서 어떻게 하냐? 수출을 주로 합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없다는 뜻이야. 그 화폐가 뭐야? 달러야. 우리가 가발 엄청 만들어서 이 가발 우리 국민들에게 팔면은 그냥 1,000원짜리 돈 들어오잖아. 근데 이거 1,000원짜리 돈 해외 나가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발 만들어서 국내에는 최소한으로만 팔고 어디로?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수출 주도 사업을 굉장히 육성하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자본이 필요하면은 외국의 어떤 외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외자는 외국 자본을 줄임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달러라고 얘기하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자본을 도입하거나 수출 주도 사업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끝나요. 그러고 나서 2차 경제개발 5개년이 시작되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포항종합제철공장, 오늘날 포스코죠. 포스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요. 자, 요거를 만들게 된 기본 그 근간이 됐던 자본에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뭐 베트남 파병에서의 돈, 그리고 한일 협정에서 받은 돈, 요런 것들도 많이 사용되고요. 어쨌든 요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을 더 증폭시키고 제조업도 훨씬 더 많이 발달시키고, 왜?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여기에 늘어나는 이 생산도 많아지겠죠. 자, 그다음 38 사채 동결 조치라는 것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외국 자본이 급증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린단 말이야. 당연히 나라의 빚이 늘어나요.
빚이 늘어나고 그 말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소리거든. 나라의 빚도 늘어나고 돈을 빌려오는 게 기업이면은 기업의 빚도 늘어나죠. 그래서 기업의 외채, 외국에서 빌려온 채는 빚이거든요. 빚. 외국에서 빌려온 빚이야. 외국에서 빌려온 빚에 대한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야. 지금 빨리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아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데 내가 지난달에 빌려온 이 빚을 갚아야 하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야,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일단 너네는 그걸로 공장 지어 해서 기업의 이 외채 상환을 최대한 유예시켜 줍니다. 나라에 갚을 돈도 갚지 마. 이거 나중에 갚아. 일단 장사해. 라고 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갚아야 할 돈도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 국가가 보증할 테니까 이거 일단 좀 나중에 갚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막아줍니다. 요거까진 괜찮아. 근데 뭐야? 사채를 동결해주는 특혜도 제공합니다. 요건 어떤 경우냐면요. 자, 사채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사채거든요. 근데 이 사채가 여러분들 흔히 TV에서 되게 돈이 없는 가난한 개인이 돈 많은 깡패한테 빌리는 게 사채라고 생각하는데 사채는 그냥 개인이 개인에게 빌리는 건 다 사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에게 빌려도 사채예요. 개인 사자야 그냥.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시기에 기업이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이야. 나한테 월급을 100만 원 줘야 돼. 근데 기업이 지금 돈이 없잖아. 막 빚 갚아야 되지, 뭐 땅 사야 되지, 건물 지어야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 사정을 하는 거야. 민우가. 너 돈 얼마나 쓰냐 한 달에? 저 한 50 쓰고 50 저금하는데요 야, 그러면은 너 그 50 저금 나한테 한다 치자. 내가 너한테 50만 주면 안 되냐? 왜요? 야, 내가 이거 50으로 쓸 때가 있어서 그래. 내가 이거 다 잘 쓰고 나중에 다 이거 적어놨다가 너 한 번에 돌려줄게. 너 어차피 저금할 거잖아. 나한테 저금한다 쳐. 그럼 이제 민욱이가 알았어요. 뭐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이자 쳐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 쳐줄게. 라고 해서 기업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갑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근데 이제 기업이 이렇게 빌려가 놓고 나라에 징징대는 거야. 저희 돈 빌려간 게 많은데 갚아야 되는데 나라 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하니까 나라에서 기업들을 살려주겠다는 목적하에 이 사채를 동결시켜 버립니다. 동결은 뭐야? 사채를 없던 것으로 초기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이 여러 군데 갚아야 할 그 사채들이 사채에 대한 이 의무가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기업은 당연히 이 돈으로 뭐 건물 사고 땅 사고 뭐 공장 짓고 기계 설비 만들어서 수출하겠죠. 대박 치겠죠. 근데 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들은 다 망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게 38 사채 동결 조치입니다. 요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고 이제 이 이후에 1차, 2차 이어서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실시합니다. 이제 이때는 그 전까지의 경공업, 물론 경공업도 우리나라 먹여 살린 공업인데 경공업 가발 하나 팔아서 얼마나 벌겠냐. 가발 200개, 2만 개 팔아야 자동차 한 대만 못 타다 해서 이제 우리 가발 같은 경공업 말고 뭐 하자.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선박, 조선, 뭐 석유 이런 것들이죠. 기술만 조금 더 발전되면은 훨씬 더 큰 돈 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전략을 수정해서 연평균 10%가 넘는 고도 성장을 이룹니다. 자, 이 과정에 이 위기들이 있었냐? 당연히 있죠. 두 가지입니다.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요거는 우리가 박정희 정권 유신 체제 무너질 때 한번 나왔습니다. 유신 체제가 무너진 게 1979년 10월 26일이었는데 요때 필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정부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플러스 뭐가 있냐? 요거 2차 석유 파동.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국가가 석유를 항상 수입을 해서 자원으로 써야 되는데 요 수출로가 막혀버려요. 수입로가.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저놈들 뭐 독재한다고 밀어줬더니 독재한다고 막 설치더니 뭐 독재도 독재대로 하고 뭐 경제도 안 살리고 야, 씨, 뭐 우리는 뭐 어쩌라는 거야? 쟤네 뭐 일도 못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정치에도 불만이 생겨버리고 경제에도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 박정희 정권은 무너지고 그 뒤에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게 되죠. 이제 그 계기의 과정에 2차 석유 파동도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
이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진짜 많은 사건들도 있고 진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하지 못합니다. 그냥 축약한 거예요. 자,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당연히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교육열과 저축열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당장 다음 달에 굶어 배를 움켜쥐어도 내 자식 학교는 보내야지, 이런 마인드가 강하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어차피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모든 이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니까 인력에 쏟아부어야 돼요. 노동력이 최고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교육열과 국가가 원하는 이 어떤 노동력의 이 고품질, 이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저축률. 우리 어머니만 해도 옛날에 100만 원 아버지가 월급 받아오시면 80만 원 저금하고 20만 원으로 어떻게든 버티십니다. 저금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축을. 근데 이게 저축을 잘하는 게 개인에게만 좋냐? 아니야. 저축을 많이 해. 어디에? 은행에. 그럼 은행은 돈이 쌓이겠죠? 은행이 그 돈 갖고 놀까? 기업 빌려줍니다. 그럼 기업이 그 돈 싸게 받아가지고 이걸로 공장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이제 설비 만들어서 물건 만들죠. 그걸로 수출해서 돈 벌어오고. 그러니까 저축은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국가가 어떤 이 자본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 중에도 하나입니다. 물론 저축만 계속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소비가 또 살아나야지 물건을 만들 이 원동력이 생기는 거라서, 물론 이게 딱 균형을 맞추는 게 좋긴 한데 요 시기는 소비보다는 저축이 경제 발전에 훨씬 더 이바지할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경제 성장을 우리가 이뤄냈는데 이제 이 부작용들이 많아요. 60년대 이후에 수출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 재벌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이 재벌들이 누군지는 뭐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겠죠. 자, 이런 재벌들이 긍정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정치나 경제, 이 정치와 경제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게 정경유착이란 단어로 불립니다. 자, 정경유착을 발생시켜서 뭔가 좀이 정치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이익이 분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기업이나 어떤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일부 특정 세력에게 이익이 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독점 문제가 발생하죠. 자, 두 번째, 노동자의 권익 및 환경 개선의 소홀.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수출 산업을 굉장히 육성시켰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만든 물건이 잘 팔릴 리가 없어요. 왜? 훨씬 더 잘 만든 나라들 많거든. 우리는 기술로 승부하지 못해. 지금이야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이 당시에 기술로 승부하지 못할 때는 그냥 오로지 뭘로 승부한다?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싸니까 사는 거야. 품질은 고만고만한데 오우 이렇게 싸? 그럼 사야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물건을 싸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드는 비용을 줄여야 돼요. 물건을 만들 때 가장 많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너희 알바비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서 아예 임금을 낮춰서 계속 유지시키는 저임금 정책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러면 수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에 이 임금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점점 삶이 피폐해진다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 그 과정에서 전태일은 저기 서울의 청계천 쪽에 있는 그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그 재단사, 섬유, 옷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살 바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로기준법 바꿔라. 이거 노동자들의 좀 근로환경 좀 개선해줘라 라고 해서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리는 분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노동자들의 어떤 활발한 노동운동이 전개되고요. 자, 이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노동자들이 돈 벌어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밥 사 먹는 거거든. 밥값이 비싸면 저임금은 유지가 안 됩니다. 밥값이 비싼데 어떻게 임금을 낮춰? 이 임금 받아서 밥도 못 사 먹는데. 그래서 임금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밥값을 낮추는 겁니다. 곡식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저임금이 유지돼요.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곡식 가격을 낮게 고정시켜버리면 이번에 누가 힘들어져? 농민들이 힘들어지죠.
왜? 백날 농사 지어봤자 헐값에 팔아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에서도 물론 힘들겠지만 농촌에서 농민들도 희생당합니다. 희생당하고 결국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죠. 그래서 농촌에 아무도 살기 싫어하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급감하는 결과도 났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이 점점 피폐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라고 해서 새마을 운동도 하죠. 이거 별표 치세요. 새벽 종이 울렸네 이런 노래인데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농촌 가정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시도하게끔 합니다. 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럼 도시 사람들은 편하게 살았을까? 아니요. 급속한 산업화로 도시에 있는 인구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수가 빠른 속도로 막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겹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도시에서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리니까 이거 전라도 광주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예요. 이게 아마 오늘날은 성남 지역일 텐데 이 도시 이 행정 이게 바뀌면서 이 사람들 한 내가 알기로 5만 명쯤을 이 광주라는 곳에 다 넣어버린 거야. 그냥 여기에 어떤 뭐 수도도 없고요, 전기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허허벌판에 진짜 사람 그냥 누워 잘 수 있는 판잣대기만 만들어 놓고 자 여기 들어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5만 명을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살 집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짐승과 같은 개집도 이렇게는 안 만들어. 나중에 사진 보면 나오거든요. 나중에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 광주에서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에 버티고 버티다가 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점점 정부를 상대로 항의하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 시기는 굉장히 강한 박정희 시대의 유신 시절이죠. 이 통제력이 강한. 그래서 이제 시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도 발생했던 비극의 일종입니다. 자, 요렇게 56차 시 내용 봤어요. 아까 앞에서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들 쭉 봤고 이제 뒤에서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빛과 그림자. 뭐 빛은 별로 없어요. 빛은 여기 두 줄 다고 뭐 그림자를 중심으로 일단 봤죠.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 아직 안 끝났어요. 57차 시 여기까지 합니다. 자, 57차 시에서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겪었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뭐 외환 위기 볼 겁니다. IMF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어떤 다양한 삶의 변화들이 찾아왔는지 인간다운 삶, 다문화 사회, 대중문화. 사실 통합 사회 같은 느낌인데 일단 요거 일단 볼게요. 자,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봅시다. 자, 외환 위기 이전에는 어땠는지 외환 위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해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은 진짜 지구상에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있었나 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 중에 뭐 전두환 정부의 중복 투자는 조정하고 야 똑같은데 왜 돈을 두 번 넣어? 이 돈은 딴 데 넣어. 생산 전문화. 야, 넌 요거 만들어. 야, 넌 저거 만들어. 야, 너 그 손 떼. 넌 이거 해. 부실기업 정리. 야, 너네 이거 경영 이거 뭐야 장부가 완전 개판인데? 야, 너네 곧 부도날 것 같은데? 야, 빨리 그냥 이거 없애치워. 요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어떤 그 기초 체력을 다져놓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삼저 호황이라는 게 와요. 삼저 호황은 이게 경제 수업이 아니라서 내가 요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실 1시간 다 잡아먹는데 그냥 외우십시오. 미안합니다. 기름값이 싸고 달러가 싸고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하는 수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수출이 증가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기름값이 싸면은 생산비가 적게 든다는 뜻이고요. 금리가 낮으면은 무언가 투자하기 좋다는 거고요. 달러가 낮으면은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밖에 나갔을 때 더 싸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 세 개가 합쳐지면은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잘 돼요. 수출이 유리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지금 뭐 나쁜 게 없어 지금.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기술 집약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엄청 고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고도 했고, 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에 뭐 구매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내수가 확대되고 투자가 증가하고 다 잘 될 줄 알았어. 장밋빛일 줄 알았어. 자, 이제 이런 장밋빛이 무너져 버리죠. 외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배경. 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이것도 참 설명하기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보호무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물건을 팔러 올 때는 관세를 엄청 많이 매겨가지고 이 물건 값을 엄청 높게 불러요. 그래야만 우리나라에서 파는 자국 물건들의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 때, 다른 나라의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엄청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보호무역이 한계에 달아서 이제 큰 나라들을 중심으로 야, 우리 보호무역 그만하고 이 무역의 문 좀 크게 열자. 전 세계가 자유롭게 무역을 할 때 가장 무역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유무역의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요거 통사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마. 자, 그 자유무역의 흐름으로 넘어간 가장 첫 계기가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그냥 우루과이라는 동네에서 맺어진 건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자유무역 하자라고 한 협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맺고 그 다음 이 자유무역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만들고 우리나라도 OECD 가입하고 가입하니까 아까 뭐가 됐어? 선진국이 됐다고 이제 막 축하 파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가 굉장히 완화되고 금융규제가 완화되니까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무분별하게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고 하필이면 이때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시작하면서 나라들이 다 고리가 걸려 있거든. 이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쪽 고리가 끊어지면은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가장 강한 나라 몇 나라는 버티겠지만 그 옆에 있는 인근의 비슷한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들은 같이 꼬꾸라지거든.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가 시작되니까 이 영향이 국내로 번지죠. 그러면서 국내 기업이 연쇄 부도가 나고 우리나라의 국가信用도가 하락하고 나라에 돈이 없어지니까 결국 국제금융기구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합니다. 구제금융을 요청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달러를 빌린다는 뜻입니다. 돈 빌린다는 얘기야. 자, 근데 세상에 공짜 돈은 없죠. 우리나라의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다양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공기업 민영화해라. 나라가 갖고 있는 거 개인에게 팔아 넘겨라. 그리고 알짜 기업들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겨라.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들 정리해고해라. 자르란 말이야. 그리고 파견근로제. 이 파견근로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단어인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이죠, 계약직.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문제가 시작된 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자,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 IMF를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하면서 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에는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요. 요거 맺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고기를 먹는 겁니다. 자, 한 개, 실업자와 비정규직, 아까 얘기했죠. 증가하고 나라의 빚도 늘고 그리고 재벌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하고 정경유착은 더 심해지고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몰락하고 뭐 물론 이제 이런 대부분의 사건들이 뭐 다 IMF 때문이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일조를 하게 되니까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점점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돈만 잘 벌면 다 만사 오케이일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돈을 잘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을 잘 벌어서 인간답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노동운동 성장합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각성하게 되죠. 그래서 87년에 노동자 대투쟁 같은 걸 하고 오늘날 노동운동계의 가장 유명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제 민노총이 만들어집니다. 자, 사회 양극화도 심화돼요. 당연히 뭐 때문에 이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뭐 누구 집은 비정규직으로 아들이 취업을 했대, 누구 집은 정규직이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어른 되면은 이제 그게 어떤 이 부의 이 빈부의 차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위와 하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증가하면서 야, 우리가 투표할 때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누구나 한 표씩 하잖아. 근데 왜 돈은 더 버는 사람은 더 벌고 덜 버는 사람은 덜 버냐 계속. 우리 서로 정치적인 이 평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민주화하면 안 되냐? 좀 적당히 살 만큼씩은 주면 안 돼? 이런 게 경제 민주화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마련하는 것도 최저임금을 계속 상승시키죠. 그래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경제민주화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복지 정책이 확대됩니다.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죠. 이제 기초생활 뭐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힘이 드는 가정이나 개인에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요만큼씩은 벌고 써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그 수준의 경제력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죠. 여기는 그냥 뭐 쭉 읽어보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고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양육 지원 정책 강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시키고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하고 등등 하는데 200조를 퍼부었다고 하죠. 근데 아직도 저출산은 끝나지가 않고 있는. 자, 이제 이 이후에 다문화 사회로도 넘어왔죠. 우리 학교는 특히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공감이 잘 되는 학교 중에 하나고. 자,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종교와 문화적 배경, 이건 뭐 당연히 알겠고요. 자, 이 다문화가 시작된 가장 그 계기는 1990년대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 때문입니다. 네. 이제 요때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좀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기피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이 중소기업이나 어떤 이런 힘든 일을 좀 몸을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런 일이라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국에 송금을 하거나 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 산업 연수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게 시작이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후에는 북한 이탈 주민법까지 제정돼서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라고 하죠 보통. 탈북자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다 우리의 구성원들이니까. 마지막 대중문화 발달.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한류 이런 거. 뭐 이거는 뭐 딱히 내가 읽어줄 것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57차시고요. 이제 원격 수업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학교에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58차시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행 평가를 보게 될 겁니다. 안녕.